아마 검찰의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총재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책임을 부리시나요? 네, 소리 해주시고요. 네, 여의도 정치회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입장을 번복하는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2019년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또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진술들은 그 기존에 이 대표를 모른다고 했던 진술과 사뭇 정반대의 그런 주장들인데 이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입장을 바꾼 이유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서로 모른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네. 그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깨졌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KBS 9시 뉴스에 생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부터 사실 깨진 거예요. 그 발언이 앵커가 물어본 게 뭘 알고 아신다면서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기왕에 했던 얘기를 물어보는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얘기를 꺼낸 거 아니에요. 뭐 듣자 하니까 뭐 나랑 술자리에서 전화를 제3자 전화로 해서 전화 통화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게 말하자면 시인이었고요. 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네, 얘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게 그게 KBS 9시 뉴스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앵커가 알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라고 했는데 그 뒤에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검찰에서 이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이 이재명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구나라는 정황이 짐작이 된 거죠. 그런 걸로 봐서 서로 몰랐다고 얘기했던 건 사실은 그날 깨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 300만 달러인데 왜 그러면은 300만 달러라는 것 도합해서는 800만 달러라는 것을 김성태 회장이 진술을 검찰에 가서 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겠지만 정황상으로는 뭔가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800만 달러, 300만 달러 그리고 액수를 나누면은 300만 달러, 200만 달러, 200만 달러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이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들이밀었을 때 이걸 김성태 전 회장이 할 수 없이 시인을 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2019년이라는 것이 남북한 관계가 좋은 때가 아니거든요. 네. 좋았던 시기는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면 왜 이때 300만 달러라는 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증거가 나와야 되고 설명이 필요하고 아직은 짐작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계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 입장을 바꾼 이유는 아마 검찰이 증거를 들이댔기 때문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태 씨의 이야기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 있으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한테 바꿔줬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들어가 있는 거고 800만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데 대납했다. 쌍방울이 뭐냐 명칭은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이다. 300만 달러는 뭐냐 방북용이다. 이재명 지사를 북한으로 초청하는 비용.
북한에서 만났던 리호남이 마닐라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우리 지사를 큰 정치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북한에서 초청했으면 좋겠다. 돈이 들어간다. 어떻게 되냐? 구체적이잖아요.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된다. 얼마 달라 그랬느냐? 500만 달러를 달라. 근데 김성태 왈 너무 많다. 300만 달러로 하자. 그래서 이호남도 오케이 300만 달러로 해가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제 눈에는 이재명 지사 대통령 프로젝트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때 2019년이라는 시점이 자 2018년도에 경기도 지사가 됐고 자 그 정도 되면 경기지사쯤 되면 다음에 무조건 거의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올 거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었을 거예요.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는 당신밖에 없다. 이재명 뭐 이낙연 총리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팀을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방울이 흔히 하는 말로 정치 자금을 떼고 스폰서를 하고 정확히 말 제가 보기에는 쌍방울에서는 또 이 전도 유망해 보이는 이재명 지사를 돕는 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테고 또 북한을 잘하면은 광물 수익권도 독점하고 이런 복잡한 계산하에 나온 게 이 500만 달러, 300만 달러, 800만 달러 소동이다. 이렇게 되면 남는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왜 그러면 김성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김성태 씨 입장에서는 쌍방울이라는 회사 돈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뭐냐 그러면 남는 건 오히려 뭐냐. 지금 그 태국 파타야에 있다는 재경 총괄본부장 김모 씨. 이 사람은 뭐 남아있느냐.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이 사람이 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하게 검찰에서 김성태를 상대로 추궁했지만 김성태는 뭐 사체전화 이런 건 모릅니다. 네네. 그 부분은 우리 재경 총괄본부장이 했습니다라고 답했을 테고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은 뒤로 밀어놓고 대북 송금을 파고 있다라고 보이죠. 네네. 네, 두 분 다 이 북한에 보내진 300만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는 내일을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라고 했었지만 이 두 사람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대리 조문한 의혹이 나오면서 수사의 무게가 대장동에서 쌍방울 관련 의혹으로 옮겨가는 듯합니다. 네, 이 대표가 특히 이 대북 송금 의혹으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아까 신경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얼굴도 모른다. 전화 통화도 안 했다 그러다가 전화 통화는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왔고 또 하나는 모친상 김성태 씨가 2019년도에 모친상을 당했고 이더메인 2020년도에 이재명 지사 모친상을 당했는데 자 김성태 모친상에는 경기도 비서실장이 가서 조문을 했고 이재명 지사 그 모친상에는 쌍방울 부회장이 와서 조문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척근을 보내서 조문했느냐. 내가 직접 조문하면 위험할까 봐 대신 보냈다라는 게 김성태의 진술처럼 신문에 나와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하지만 서로에다 기맥이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화영 부지사가 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 지사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은 뭐냐. 서로가 관계가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김성태와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서로가 존재는 인식하고 고마운 존재는 알지만 서로가 숨겨야 되는 그런 관계였던 거 아닌가라고 본다면 김성태에 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도 최소한 제가 볼 때 검찰 조사는 피할 게 없어 보여요. 네. 네. 전화통화한 적 없다는 그렇게 깨졌고요. 얼굴도 모른다는 것도 이제 깨진 거죠. 대리조문도 최측근을 보낸 거 아니에요. 쌍방이다 비서실장을 보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이미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쌍방울하고 인연은 내이 한 장밖에 없다는 것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여튼 쌍방이 지금 다 김 회장이든 이재명 대표든 쌍방이 주장해온 관계는 깨졌고요.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디까지 맺어진 관계냐라는 게 이제 수사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변호사비 대납은 재경 총괄본부장이 지금 태국에 현재 남아서 본인의 그 법적 지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태국 법제가 영국 법제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보이면은 그렇게 쉽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상당 기간 태국의 그 뭐라고 그러면 수용소라고 그러나요? 수용소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사의 핵심은 수사의 포커스는 이 대북송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 수원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으로 지금 한 차례 더 가야 되고 수원지검도 아마 소환 일자 조율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수원지검 한 번, 그리고 대장동으로 한 번, 2번 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그 질문은 그 신경민 의원님에게만 이제 또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이제 들어볼 텐데요. 그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 윤석열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이제 열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단일 대우 목소리가 좀 그렇게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좀 그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방탄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또 우려,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 내부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밖으로는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상당한 숫자의 의원들이 걱정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금방 우리가 쭉 설명을 한 대로 하나하나 깨져가거든요. 이 대표가 주장하는 말 전혀 모른다. 통화한 적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져가는 상황이고 지금 대장동도 이런 판인데 이 사건은 북한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뭔지도 전혀 짐작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북한과 만약에 지금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대로 이런 정도로 깊숙한 얘기를 제3자라고는 하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딱합니다. 이걸 변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이 있고요. 지금 당내 자지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어저께죠. 민주당의 길 그 창립 모임에 가가지고 민주당의 길에서 초청을 한 게 아니고 대표실 쪽에서 가도 되느냐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은 당내에 어떤 이상 기류가 나오는 것을 다지는 작업이죠. 그래서 뭐 당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갔지만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일단은 당내 다지기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소 시점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기소가 되면은 이 긴 수사가 하이라이트로 지금 올라가고 클라이맥스로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판에서는 당내 다지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당외 특히 윤 정권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지금 카드를 내세우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면은 힘이 실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당내 다지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거에 앞서서 이제 TF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또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석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카드를 어떤 것을 꺼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특검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해서 오늘 첫 공개 회의를 가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쏠린 눈을 돌리려는 정략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략이라기보다는 정확하면 맞불이죠, 맞불. 그러니까 우리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저렇게 수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져야지. 여기서 출발한 것만은 분명하고 특히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장애 집회를 하니까 장애 시위잖아, 시위. 그러니까 하니까 그때까지라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오는 게 좋으니까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특검이라는 게 여야가 적어도 합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합의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출범하면 돌아갈 그 활동을 못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그러면 이게 특검이 과연 타당한가 문제는 사실은 뭐 야당 의원들이야, 야당 지지자들이야 무조건 하자고 하겠죠. 하지만 조금 보면 이런 데 보면 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다시 말하면 그 윤석열 총장으로 있을 때 지휘권을
발동해서 장관이 발동해갖고 가족 수사에 손 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 떼고 중앙지검팀이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팀이 굉장히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안 불렀어요. 그러면 자 뭐가 있는데 안 부른 건지 뭐가 안 나와서 안 부른 건지 제가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검사의 속성상 뭐라도 관련자의 진술에서 김건희 여사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게 한마디만 나왔으면 소환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서 못 불렀다고 보는 게 맞다. 두 번째는 지금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9명인가 8명인가 구속돼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이들 입에서 한 번도 김건희 이름 설정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만약 김건희 씨가 그때 공범이었거나 같이 적극 가담자였다면 대통령의 영부인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자신들의 법정 전략에서도 중요할 텐데 이야기를 안 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가? 이런 대목도 살펴봐 야당도 감안해서 좀 강도를 조절하는 게 낫겠다. 아무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안 좋다는 게 여론조사에 나오더라도 이런 식의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좀 사수 같지 않나 싶어요. 네. 글쎄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검사 중에 검사였는데도 못했다라는 얘기는 국민의힘 쪽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가 검찰의 속성을 좀 아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그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부인, 검찰총장의 장모를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는 검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나 검찰총장으로서 보고도 받지 않고 여기서 손 떼고 아무 개입을 안 할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 우리가 한번 마음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검장이 챙겨도 그 밑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 마음속에 다 작동하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 검찰도 손을 못 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지금 주목하는 대목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에 대한 수사 그 지금 여러 가지가 아무리 봐도 미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검찰이 진짜 공정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김건희 여사 장모 수사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검찰의 모습인데 지금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건 저는 전혀 현재의 검찰로는 미국의 FBI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속성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민주당 이야기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이제 화제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후보 등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최근에 좀 밀리는 그 양상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안 후보가 최대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결과도 있었고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는 3%포인트 정도 또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경원을 전 의원을 지지했던 그 표심이 안철수 의원으로 이제 몰린 것인지 또 전당대회까지 이 현상이 계속 이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판세를 한번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이 전혀 뜨질 않습니다. 그건 김기현 의원 본인한테 규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김기현 의원이 이게 물론 이 대상자가 책임당원이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 국힘당을 지지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네. 80만이 지금 넘는 100만에 지금 육박을 하는 이런 정도면은 일반 여론조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높은 비율의 그 의지를 반영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김기현 의원이 뜨지 않는 것은 김기현 의원 본인이 어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국힘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이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라는 것을 반성을 해서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불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힘당 지지자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물론 윤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도 염두에 두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기 위해서 총선을 국힘당 입장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떤 대표가 국힘당 대표로서 더 적합한 것인가가
오히려 더 1번 우선순위로 가요. 윤심 네. 후보보다는 내년 그렇죠. 총선에서 대표 얼굴로 네, 윤심 밀었다가 이게 결국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되면은 윤심 밀다가 이거 완전히 헤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2년여 전에 국힘당 전당대회를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라는 아무도 모르는 젊은 사람이 대표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 국힘당이 살아난다고 봤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당원들이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중장기적으로 옳은가. 물론 단기적으로만 보면 그냥 윤심 찍어주는 게 맞죠. 근데 그 윤심이 미는 후보가 뭔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건 김기현 의원이 빨리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개출을 해가지고 그걸 보완하지 않으면 이건 김기현 의원한테 매우 불리한 결과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총선 승리를 위한 당대표 쪽으로 무게가 점점 더 쏠리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식민전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 이게 뭐랄까 일반 국민의 연령별 분포를 감안한 샘플 그게 조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그런 게 그런데 우리 당원 투표는 좀 다르다는 점을 좀 분명히 일단 시작을 하고 가야죠. 우리 당원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다. 당원 투표는 모바일 투표를 한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 30, 40 젊은 층은 적다. 33%다. 이준석 대표 될 때보다 훨씬 늘었지만 그래도 적다. 50, 60, 70이 67%다. 또 하나는 수도권이 분명히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37%다. 영남이 41%다. 요 대목이 우리 당원의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구 구성,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이들은 또 우리 책임당원들은 정치적 흔히 말하는 고관여층이다. 정치적 고관여층들은 적어도 우리 당에서 보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조금의 의구심 내지는 비토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다.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밀고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그렇게 대가서 밀어주는 김기현 의원이 왜 안 뜨는 거야? 이 대목은 남아있는 거예요. 100% 당원으로 해도 저 정도 차이가 난다면 김기현으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은 조금씩 생기는 지점이 생겼다. 그 지점인데 요 지점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지금. 네네. 근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집에서는 좀 더 기회가 온 거는 맞다. 근데 속단하기는 분명히 이런 거다. 안철수 의원은 뭘 뛰어넘어야 되느냐? 흔히 하는 말로 다음 대권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급격하게 당내의 권력 중심이 대표 쪽으로 쏠리게 되면 대통령과 갈등이 생길 것 아니냐. 이 대목을 굉장히 당원들한테 설명을 잘해줘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김기현, 안철수 후보 모두 지금 과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여론조사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어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특히 불출마 메시지 중에서 때를 기다리겠다,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이 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말도 나오는데 불출마 메시지 어떻게 읽으시나요? 우선 신당 창당은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의 그 선택지 중에 지금은 없을 겁니다. 제가 단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거세다는 거 하나 하고 흔히들 뭐 신당을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 안에서 좀 자기 역할이 없다는 대목. 다시 말하면은 뭐랄까 한마디로 하면은 의미 없다는 표현.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출마해라. 출마해서 기치를 높이 들고 장렬하게 한번 싸워봐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상당수는 야당 지지자들 또 언론이란 말이에요. 언론은 어차피 뭐 이렇게 판이 벌어지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게 자 유승민 의원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0% 당원 조사로 바꿨다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유승민 참 이번에 안 됐어. 하지만 바뀐 또 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또한 전투를 치른 후에 결과가 아주 낮은 지지율로 나오면 한 번 더 패배자의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저분은 저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은 결국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리 입지가 없는 모양이네. 이런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자 1, 2등 아니면 3, 4등 어찌 됐다 싶습니다. 그러면 1등 아니면 2등 김기현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나중에 1차에서 2차에서는 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것도 맞듣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미 없다. 오히려 뭐 많은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바라는 대로. 따라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국면, 2023년의 이 국면은 내가 낄 공간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의 향했던 표심은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상당수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 정도면 이미 어떤 색깔이냐 분명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다면 안철수 의원 쪽으로 많이 가겠죠. 안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둘 중에 누가 나을까? 김기현, 안철수. 그러면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바른미래당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올바른 정말로 바른 미래 뭐 이렇게 가려고 기치를 들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바른 미래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역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안 됐고요. 바른미래당에 갔던 분들이 또 괜찮은 분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정치 현실이 어떻다는 거, 특히 국힘당을 기반으로 한 정치 기반이 어떻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 때를 기다리겠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라는 것이 신당이라고 바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지금 집권 이제 1년 들어가잖아요. 5월 10일, 이제 3월 9일로 치면은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평가와 판단과 어떤 방향성이 대충 나왔거든요. 윤 스타일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일단은 미래를 전망을 해본다 그러면은 윤 스타일로 봐서는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수와 허업로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새로운 길과 뭔가 다른 때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신당이 쉬워 보이고 쌈박해 보이니까 신당을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부터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양강 구도로 굳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